네, 안녕하세요. 2016년 제5회 변호사 시험 문제를 제1문의 1 문제를 전 시간에 한번 쭉 들었고, 지금은 자기가 이렇게 문제를 풀고 이해한 내용을 어떻게 어떻게 답안으로 표현을 하는 것이 좋을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전형적인 그 모범 답안이라고 할 수 있겠죠. 대부분 교과서에서 설명하는 이러한 양식으로 써라 하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어떤 포맷으로 되어 있냐면, 이 보면은 질문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내가 결론을 간단히 쓰고, 그 다음에 논고를 씁니다. 근데 이 논고가 왜 이런 식으로 쓰는지를 잘 몰라요, 학생들이. 그냥 이렇게 쓰는구나 해서 쓰게 됩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이 답안도 어떤 논리를 가지고 썼기 때문에 어떤 논리를 가지고 썼는지를 쭉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답을 씁니다. 대여금 1억, 지연손해금 채권, 이자 채권이 있는데, 대여금과 지연손해금은 소멸시효 항변 안 돼. 하지만 이자 채권에 대해서는 너 말 중에 일리가 있어. 소멸시효 항변이 인정되는 부분이 있네. 그거는 내가 일부는 받아들일게. 그게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논구가 나오겠죠. 그러면 대여금과 지연손해금 부분에 대해서는 왜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하게 되는가? 그 다음에 이자 채권에 대해서는 내가 의뢰 소멸시효 항변을 일부 받아들였는데, 그러면은 어느 선에서 받아들이고 그 이유는 뭔가, 그것을 설명을 하겠지요. 그러면은 첫 번째 대여금과 지연손해금 부분 1 플러스 3로 아까 설명을 하는데, 첫 번째는 일단 아까 순서가 나오죠. 나는 주장을 하면 얘는 항변하고 다시 재항변하고 재항변하고. 그럼 여기서 맨 처음 하는 것이 내가 소멸시효 항변을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이 채권, 일반 채권은 10년, 상사 채권은 5년입니다. 그럼 이것은 은행의 의제를 빌리는 행위는 상행위 채권이 돼서 상법 46조 8호에 들어가서 답안을 쓸 때 이 조문을 써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옛날 사법시험 볼 때는 이런 조문을 쓰면은 1점씩 추가 점수를 줬어요. 그래서 이 조문을 꼭 써주는 훈련을 습관을 들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상행위 채권이고 이것은 상법 64조에서 5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채권의 변제기가 2010년 10월 30일이기 때문에 5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니까 2015년 10월 30일 소멸시효가 완성이 된다. 그런데 정의 소멸시효 완성된 후인 2016년 1월 14일 을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해서 전소 제기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 여부가 문제가 된다. 그 다음에 대부분 문제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자기가 먼저 주장을 쓰고, 그 다음에 판례 입장을 쓰고, 그 다음에 사례 적용. 이게 굉장히 티피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학생들의 답안지를 보면 거의 98%, 95%에서 99%가 이러한 형식을 띠고 있어요. 질문이 있으면 핵심적인 내용 쓰고, 판례 입장 쓰고, 사례 적용.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는 학생들의 답안이 다 똑같아요. 천편일률적이고 차별을 둘 수가 없어요. 교수도 채점하는 사람도 재미가 없고, 이 시험이라는 것은 결국은 내가 같이 시험을 보는 사람과 우열을 가르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어떤 오디션 프로그램도 그렇지만은 내가 많은 경쟁자 중에서 내가 당선이 돼서 높은 순위에 오르기 위해서는 남보다는 뭔가 다른 우월한 점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어떤 음폭이 높다든지, 발성이 깨끗하다든지, 소리가 좋다든지, 성량이 풍부하다든지. 그렇다면 이 답안을 쓸 때도 채점하는 사람이 이 학생은 정말로 공부를 깊이 했구나, 정말로 이 공부가 잘 돼 있는 학생이구나, 이런 새로운 관점에서 볼 수 있는 독특한 관점을 가진 학생이구나, 그리고 내용이 굉장히 풍부하구나, 근거에 대해서 잘 알고 있구나, 그리고 이 쟁점에 관한 판례의 입장과 이 판례에서의 원심과 다른 견해, 그리고 히스토리까지도, 그리고 이 판례의 위치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잘 알고 있구나, 이런 것이 답안에 굉장히 풍부하게 잘 표현이 된 답안하고, 띡 내용 쓰고 판례 입장, 사례, 생각한데,
이거하고는 굉장히 그 차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채점을 하다가 제 수업에서 A뿔을 받는 학생의 답안하고 나중에 이렇게 좀 좋지 않은 점수를 받는 학생하고 답안을 비교를 해보면은 이게 확 차이가 납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런 형식으로 쓰기 때문에 다른 학생들과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대부분이 이런 식으로 문제를 중요한 얘기를 쓰고 판례를 쓰고 사례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은 판례의 경우에서는 소멸시효 완성된 후 2010년 1월 상대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전소 제기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이 되는가? 여기 대해서 판례는 된다. 그럼 왜 그러냐? 그 전에 양도인의 청구가 무권리자에 의한 청구가 아니기 때문에 시효가 중단된다. 학생들은 이 책에 있는 요 문장만 보고서 무권리자가 아니야? 그럼 이게 뭐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냥 이런가 보다. 그래, 그냥 외우자. 그냥 외웁니다. 그러다 보니까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약간 문제가 다른 각도에서 나오면은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응용 문제를 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공부가 왜 잘못됐냐면은 그 학생들이 보면 이것만 달달달달 외우는 학생은 이 그 문제의 룰 오브 로 또 이 관련된 조문의 입법 취지라든가 그 히스토리라든가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내 것으로 됐으면은 이것을 응용 문제가 나도 잘 풀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깊이 있는 생각이나 고민이 없이 그대로 단순하게 이것만 하니까 내가 문제를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 공부하는 독서실에 가보면은 그냥 이러한 그 티피컬한 그 뭐죠 학원 교재 갖다 놓고 밑줄 쳐가면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많은 교수님들이 왜 교과서를 보라고 하냐, 왜 판례를 꼭 찾아보고 전문을 읽어보라고 하느냐, 다 이유가 있습니다. 교과서를 통해서 또 판례를 통해서 내가 깊이 고민하고 생각을 해야지 그 법 조문 또 룰 오브 로에 대한 나의 깊이 있는 이해가 되고 그것이 내 것이 돼서 체화가 돼서 그것이 답안의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안을 읽어보면 그렇게 내용을 알고 쓴 답안하고 내용을 제대로 쓰지 못한 답안하고 교수들은 금방 알아챕니다. 교수들은 이제 뭐 아무래도 경험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보이스 오브 코리아 보니까는 서로 뒤돌아서 있다가 첫 소절 한 5초, 10초 듣고 딱 누르고 다 돌아서잖아요. 왜냐? 이 고수들은 그 한 5초, 10초만 들어도 이 사람의 실력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답안을 표현을 할 때도 내가 다 보지 않아도 벌써 이렇게 짜임새를 딱 보고 다른 사람이 쓰지 못한 관점에서 쓴 걸 보면 얘는 고수구나. 얘는 좀 공부가 많이 돼 있구나. 그래서 점수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티피컬한 방식은 다른 학생과 별 차이가 없어서 이렇게 별로 이렇게 경쟁력이 없는 것이지요. 하여튼 판례는 된다. 왜? 이거 양도인의 청구가 무권리자가 아니니까 시효가 중단된다. 그래서 사례 정의를 보면 갑은행의 전소가 기각된 2015년 11월 30일부터 6월 내인 2016년 1월 4일 소제기가 돼서 소멸시효는 전소 제기일인 2013년 12월 20일 중단됐다. 그래서 의뢰 소멸시효 항변의 이유가 없다. 그러면 이 케이스에서는 뭐가 굉장히 궁금한 거냐면 채권자는 과연 아까 몇 조지요? 170조에 대한 일량에 대한 이해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169조 시효 중단의 효력이 승계인에게 효력이 있다고 그랬는데 승계인의 효력을 좁게 보는 원심 판단의 입장과 승계인의 효력의 범위를 좀 더 넓게 보는 대법원의 입장 각각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각각의 견해는 뭘 근거를 하고 있는지를 그게 이 문제의 핵심인데 여기서는 그런 것이 잘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쓰면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것을 내가 고민을 해서 답안의 표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이자 채권으로 1년 이내에 정기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돼서 민법 163조 1항이 적용이 된다. 근데 사안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2009년 12월 1일부터 2010년 10월 20일까지의 이자 채권은 을을 상대로 소우 제기한 2013년 10월 20일 이전에 이미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도과된 것입니다. 즉 을이 소를 제기한 2014년 12월 20일부터 역순해서 3년을 잡았을 때는 2010년 12월 20일까지니까 그 이전 거는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정해서 주장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은 소멸시효 항변은 인용이 돼야 된다. 그래서 아까 여기서 표를 봤듯이 12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는 안 돼. 이건 소멸시효가 적용이 돼. 하지만 12월 20일부터 12월 20일까지는 이거는 아직 소멸시효 기간이 도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청구할 수 있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존의 티피컬한 답안입니다. 대부분 학생들이 취하고 있는. 그러면 다른 관점에서 쓰는 건 어떻게 하느냐? 다른 관점에서 쓰는 거는 미국 로스쿨에서는 이 답안 형식을 아이렉 형식으로 쓰라고 합니다. 아이렉 형식이라는 건 뭐냐면은 issue, rule of law, 그 다음에 application 또는 analysis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conclusio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순서에 따라서 답안을 작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채점하는 사람도 이러한 포맷에 따라서 사람이 이것을 쓸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포맷에 익숙해져 있어서 이러한 포맷을 기대를 합니다. 그러면 그래서 이 첫 글자를 따서 아이렉이라고 하는데 이슈라는 건 뭐냐면은 이 사건에 있어서의 핵심되는 법리가 뭐냐, 쟁점이 뭐냐. 예를 들어서 아까 170조 재판상 청구의 시효 중단, 또 시효 중단의 효력, 그것이 이슈라고 본다면은 그렇게 되면 너무 벙벙하잖아요. 그래서 이슈를 좀 더 깊게 들어가야 돼. 그게 무슨 얘기냐? 내가 이 문제를 봤을 때 정말로 내가 궁금한 게 뭐냐? 그것을 한 줄로, 한 문장으로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룰 오브 로예요. 그 다음에 이 룰 오브 법리를 이 사례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그럼 대립되는 두 견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내가 분석을 해서 이 룰 오브 로를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고 저렇게 보는 견해도 있지만 나는 이렇게 보는 견해가 맞다. 그래서 결론은 이렇다. 이런 시스템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맨 처음에 어떤 식으로 답안이 써지냐면 첫 번째는 이 쟁점 및 결론, 그 다음에 분석, 결론이 나오는데 항상 이런 사례를 풀 때 뭘 생각해야 되냐면은 who하고 how much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누가 얼마를 청구를 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또는 how much가 아니면은 what이라고 해도 돼요. 그러면은 본 케이스에서는 원고는 피고한테, 양수인은 채무자한테, 양수인이 who는 누굽니까? 양수인이 누구한테? 채무자한테 뭘 요구를 했습니까? 자기가 양수한 채권 원금, 그 다음에 월이자, 그 다음에 지연손해, 이 세 가지를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이 각각을 끊어서 이것을 한 덩어리씩 내가 작은 에세이를 쓴다고 생각하고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원금하고 지연손해는 같은 법리가 적용이 돼서 똑같은 유사한 결과가 가지기 때문에 하나로 묶을 수도 있었고, 그래서 아까 모델 1에서도 그렇게 묶었고, 이자는 약간 다른 결과를 취하기 때문에 이것은 다르게 별도로 취급을 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핵심적인 법리는 뭐냐면은 이런 식으로 육하 원칙에서 문장이 나와야 돼요. 그것이 뭐냐면은 아까 우리가 봤던 칼레의 판결 요지입니다. 그래서 이 판결 요지를 보면 판시사항이죠. 한번 볼까요? 채권 양도의 대항 요건을 갖추기 전에, 채권 양도의 대항 요건이 뭐죠? 통지자 승낙이죠. 양도인이 채무자한테 통지를 하기 전에 양도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재판상 청구가 소송 중에 채무자가 채권 양도의 효력을 인정하는 등의 사정으로 기각이 되고 그 후 6월 내에 양수인이 재판상 청구 등을 한 결과 양도인의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시효가 중단되는가 적극, 이것이 이 사건의 핵심인 것입니다. 즉 어떤 사람이 어떤 클라이언트가
야, 내가 채권 양도를 받았는데 내가 주장한 게 아니고 그전 사람이 했는데 그게 기각이 됐나 봐. 그래서 내가 소송을 제기하려는데 소멸시효가 중단이 됐대. 소멸시효가 완성이 돼서 난 권리가 없대. 그랬는데 나는 이거 이길 수가 있어 없어. 그랬을 때 바로 요 사실관계를 듣고서 요것을 딱 골라내야 되는 거야. 이게 룰오브로예요. 그러면 이 룰오브로는 어떻게 만드느냐? 아까 우리가 봤던 이 대법원판의 판시상 또는 이 판결 요지가 그 룰 오브 로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 참 신기한 것이 미국 로스쿨에서 가르치는 이런 아이렉 방식을 우리 대법원은 이미 그것을 똑같은 형식으로 채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판결을 보면은 이 질문이 나오고 여기 대해서 적극이라고 하고 뭐 상고 이유 일점에 대해서 판단하건대 어쩌고 저쩌고 변호사 이렇게 했지만은 이거는 말이 안 된다. 또는 상고 이점에 판단할 때 이것은 설득력이 있네. 그러니까 이건 맞다. 그럼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적국에 대한 근거를 쓰고 여기 대해서 상고 이후 반론을 쓰고 이 반론에 대한 근거는 있지만 나는 이 반론이 옳지 않다고 본다. 그럼 다시 재반론을 쓰고 그 다음에 사례 적용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에서는 절대로 사람 이름이 나오면 안 돼요. 갑을, 병, 홍길동, 김철수 이런 사람 이름이 나오면 안 되고 항상 양도인, 채무자, 양수인, 추상적 용어를 써야 됩니다. 그럼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는 그 1심, 2심, 3심이 있잖아요. 그럼 1심, 2심까지는 사실심과 법률심을 같이 하지만 대법원은 법률심만 합니다. 그 무슨 얘기냐? 사실관계 판단은 고등법원 판사의 정결사항으로 되고 대법원에서는 이 법리만 따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리와 사례 적용을 나눌 필요가 있고 만약에 이 판시사항에서 양도인 채무자가 아니라 사람 이름이 들어가요. 홍길동. 그러면은 홍길동인 경우에는 이게 룰오브로가 되는데 만약에 홍길동이 아니라 김철수가 되면 이 룰오브로는 적용이 안 되고 또 새로운 법리가 만들어져야 돼요. 그럼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어떤 유형화하기 위해서 이런 추상적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요 처음에 이런 쟁점을 쓸 때는 반드시 이런 추상적 용어를 쓰게 되고 논리 전개, 애널라이즈 또는 애플리케이션에서 이 추상적 용어를 쓰고 나중에 사례 적용을 했을 때 비로소 사람 이름, 갑을, 병정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답안을 봤을 때 이 룰 오브 로와 애널라이즈 그 애플리케이션에서 이게 뚜렷이 구별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이 우리가 보는 이 티피컬한 답안을 보면 벌써 여기서 중간에 설명하는 데서도 벌써 사람 이름이 막 나오고 시작하고 이 추상적 법리와 사례 적용이 명확히 구별되지 않아 있으면 혼재돼 있어요. 그래서 이 채점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과연 이 학생은 이 문제에 대한 룰 오브 로를 법리를 정확히 알고 있는지 굉장히 힘든 거예요. 다 읽어봐야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서는 룰 오브 로와 사례 적용이 명확히 구별되지 않았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효율적으로 이 사람이 이해하고 있는 바를 전달하지 못한다 이런 생각을 해요. 이 법학은 어떻게 보면은 외국어와 같습니다. 어떤 프로토콜이 맞아야 돼요. 그 프로토콜을 제대로 맞추기 위해서는 이 대법원이 쓰고 있는 이러한 판시상, 아유의 형식을 자꾸 내가 훈련을 하고 답안을 통해서도 나타내야 됩니다. 그러면 자 다시 보면 채권양도의 대항력권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하는가? 이걸 쓸 때 육하 원칙으로 잘라서 써야 됩니다. 자 이게 뭐냐? 채권양도의 대항력권을 갖추기 전에 양도인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재판상 청구가 소송 중에 채무자가 채권 양도 효력을 인정하는 등의 사정으로 기각이 되고 재판상 청구가 기각이 되고 그 후 6월 내 양수인이 재판상 청구 등을 한 경우 이것이 훼에 들어가요. 훼 언제? 그러면은 시효가 중단되는가? 이게 화시죠. 보통 사람 이름이 나오는데 사문이 주어가 될 수도 있어요. 시효가 중단되는가? how? 양도인의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해서. 그래서 이 문장을 내가 만들기보다는 기존에 있었던 그 재판 판결 요지를 계속 내가 써보고 입으로 읽어보고 외우고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 패턴이 내 용어가 나옵니다. 그럼 답안에서도 그 문장이 나오게 되면 채점하는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익숙한 용어가 문체가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그 답안에 대해서 호감을 갖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분석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시효가 중단이 되는가?
수요가 중단이 된다. 그 근거는 뭐냐?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대법원 판례의 근거를 쓰고, 그 다음에 반론은 뭐예요? 아니다. 나는 기존의 판례는 그 원래 입법 취지를 감안했을 때는 소송을 제기한 이후에 승계한 사람만 들어가지, 그 비포 채권 재판상 청구를 하기 전에 이미 그 채권을 양수받은 사람은 승계인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럼 제 반론은 뭡니까? 이것은 그 채권이 언제 양도됐느냐, 재판상 청구를 하기 전에 했느냐, 이후에 했느냐, 그 기준점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기준점이 돼야 된다? 채무자가 과연 알고 있었냐, 모르고 있었냐, 대항 요건을 갖추고 있었냐, 모르고 있었냐. 대항 요건을 갖추기 전이라면, 내가 통지하지 않았다면 이 사람은 결국은 여전히 그 양도인이 채권자의 지위를 갖고 있는 것이고, 그게서 바로 무권리자라는 표현이 됩니다. 무권리자가 아니라는 표현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재판상 청구를 하고 이 사람이 액셉트해서 대항 요건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내가 승인하겠다. 너 무권리자 아니잖아. 채권 양도된 거 내가 알아. 그럼 기각이 되면 그 이후에 이 사람이 그 승계를 한 것으로 봐서 승계인으로 보겠다. 그것이 바로 제 반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비로소 가불병정 사람 이름이 나와서 되게 됩니다. 그럼 이 경우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 경우에서 대여금과 지연손해금은 그 내가 재판상 청구를 했는데 기각하고 6월 내에 소 제기를 했기 때문에 소멸시효 기간이 도과되지를 않아서 이 경우에서는 돈을 다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뭡니까? 이제 범위는 약간 달라요. 아까 말한 것처럼 그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한 이전은 3년의 소멸시효에 걸리기 때문에 내가 소송을 제기한 시점 이전, 3년 이전의 것은 못 받고 합니다. 그럼 그걸 또 룰오브를 만들어서 그 이슈를 쓰고 여기에 대해서 적극 소극 결론을 항상 써줘야 됩니다. 왜 결론을 써줘야 되냐면 어떤 판례들을 보면 그 여기 볼까요? 이렇게 적극으로 해서 의문문으로 된 경우도 있는데 적극이 안 된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이 판결문에 만약에 이거 판시상이 들어갔으면 판사님들이 이것을 다 이렇게 형식에 맞추겠죠. 하지만 이건 판결문의 형식이 없고 이 대법원에 그 이러한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그 박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외국에서 박사를 딴 사람들을 고용을 해서 이 판결문을 읽고 핵심이 되는 문장에 밑줄을 긋습니다. 그럼 그 밑줄을 긋은 것이 여기에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떤 경우에는 운 좋게 의문문 형식으로 해서 적극 소극이 되기도 하지만은 의문문이 되지 않고 이런 형식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답안을 쓸 때에는 반드시 이러한 의문문 형식으로 답안을 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럼 왜 그러냐? 채점을 하는 사람은 쟁점을 이 사람이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은 거고, 이걸 했을 때 이 사람은 이런 사실관계에서 정확한 법리를 알고 있구나. 그리고 적극 소극이라는 건 나는 그럼 어느 입장에서 적극 입장에서 나는 논리를 전개할 것인지 아니면 소극 입장에서 논리를 전개할 것인지를 내가 채점자한테 알려줍니다. 그러면 채점자는 그 논리에 따라서 이 답안을 쭉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결론을 얘기하지 않고 그냥 쭉 쓰면은 채점하는 사람은 이것을 계속 끝까지 따라가야 돼요. 과연 얘는 뭘 주장하는 거야? 막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그러면 이 법학은 시간 싸움입니다. 그래서 미국 그 리걸 라이팅 시간에 보면은 처음에 하는 게 뭐냐면 빨간 펜을 쭉쭉 커요. 문장을 단순히 쓸데없는 형용사 다 치워. 그 왜 그러냐? 한 문장을 읽었을 때 100명 읽어도 100명이 다 똑같이 이해를 해야지 그게 잘된 법률 문장인 거예요. 문학적 문장하고 달라요. 그래서 이 경우에서는 그 굉장히 이러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정제된 표현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적극 소극 이런 식으로 그 의문문 형식으로 띄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다시 여기서도 봐서 이런 식으로 적극 소극 나오고 분석 나오고 결론이 납니다. 그럼 여기서도 이자 쟁점 결론 그다음에 분석 근거 반론 재반론 사례 적용 이때 비로소 사람 이름이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최종 결론으로서 아까 말한 걸 써주면 되는 거죠. 대여금과 지연손해금은 소멸시효 완성이 되지 않아서 내가 그것은 갚아야 되지만
뭐 이자의 경우에서는 3년 이전 거는 안 갚아도 된다든지 이렇게 답안을 작성을 해놓으면은 이 사람은 이 사실관계에서 핵심되는 루어브로를 뽑아낼 수 있구나. 그리고 여기에서 그 근거를 논리적으로 적용하는구나. 그리고 여기에 대한 반대되는 견해 및 근거도 제대로 있고 반대되는 견해에 또 문제점도 제대로 파악하고 있어서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구나. 그리고 판례는 어느 입장을 취하는지 반드시 써줘야 된다. 판례도 동지이다. 이런 여기를 써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이라 좀 답안 작성의 방법에 대해서도 좀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다음에 추가적 사실관계 문제가 있습니다. 요거는 여러분이 한번 보시고 아까 내가 설명한 것처럼 한번 문제를 풀어봐서 교과서에 있는 형식대로 한번 문제를 풀어보시고 제일 좋은 건 뭐냐 이 책을 보고 바로 문제를 보고 풀지 말고 우리 고등학교 수학 문제 풀 때 답 보고 안 풀잖아요. 일단 최대한 내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답을 보잖아요. 그런데 법학은 학생들이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바로 답을 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별로 이렇게 학습 효과가 좋지 않습니다. 내가 고통스러워도 항상 답을 보지 않고 문제를 보고 초안을 한번 작성해 본 다음에 문제를 풀어보고 그 다음에 제가 말한 아이렉 방식으로 한번 이것을 내가 패러프레이즈 해가지고 한번 써보고 그래서 이해를 해보면은 그 문제가 완전히 내 것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 문제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고 그 다음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